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중국과 함께 쌍으로 만난 과일 잘못 썼네. 과일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과즙이 풍부한 데가, 그것은 바로 엔화 시장이었다 라는 겁니다. 일본은 금년 초에 반짝 중국 시장의 주목을 받다가 일찌감치 눈치 빠른 기관 세력들이 먼저 발을 빼면서 뒤늦게 개미들을 중국 시장 좋다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버리고 나가는 거 다 받아 먹어라 설거지 시키면서 끌어들이고요. 그 대안으로 돌아왔던 시장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만큼 일본과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본들이 상대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온다 하면서 다들 좋아하고 다들 나와서 한국 시장 파이팅 했던 때가 그때부터였고요. 처음에는 삼국 모두의 외국인들이 연초에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빼면서 중국에서 빠진 돈만큼 일본과 한국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니케이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일본 시장이 더 날아갔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처할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은 정치 갈등과 중국의 기대 이하의 경제 회복 속도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국 아닌 일본에서 새 기회를 엿본다는 건다. 즉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오른 거는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갈 돈이 여기 먹을 거 없는데 여기로 좀 증시에서 보자. 환율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들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붕 뜬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상반기에 시장이 떴던 거는 우리나라 뭐 경제를 잘 봐서 그거는 사랑해요. 한국 김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기 김연아 알아요. 박지성 알아요.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얘기고요. 사실은 야 니네 한국 경제 뭐 절대 뭐 앞으로 좋아지는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돈 빼갖고 그나마 늘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재미 보려고 들어왔다 그 얘기죠. 이런 자본의 상대적인 흐름이 이른바 가짜 새벽 현상을 일으킵니다. 가짜 새벽은 뭡니까? 진짜 새벽이 안 오는 거 가짜 새벽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일본과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중국과의 디커플링과 함께 혹은 디리스키랑 하고 요새는 말 바꿨지만 미국이 향후 10년 20년 앞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일본을 차세대 파트너로 중용하면서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드디어 자본 세력들도 금년 들어서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예.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거죠. 아주 저기 기시다하고 저기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제가 거의 뭐 생중계식으로 지금 그 다 블로그하고 영상으로 만들면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가는지 봐라 하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지금 그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얼만큼 지금 진척됐나 볼까요? 부활 꿈꾸는 일본 반대차 사절단 미국에서 차세대 기술 내려받는다. 금년 5월 말의 기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일본 정부에서 약 15억 불 지원받아서 히로시마 공장에서 차세대 D램 공장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공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D램을 제조하는데 일본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 중이다. 이거 제가 작년 초반부터 이제 사실은 TSMC고 삼성이고 지금 다 앞으로 어떤 그 지정학적 갈등이나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에서 어떤 위험성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걔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잘 협조해주는 다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살릴 것이다. 가장 안 좋은 거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가장 좋은 핵심 기술을 그대로 쏙 빼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1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됐잖아요. 미국 IRA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칩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에서 한국에 대해서
수율 같은 거 생산 공정 영업 기밀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산업 스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영업 기밀부터 해서 핵심 기술까지 다 지금 잘못하면 고스란히 뺏긴다니까요. 그거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일본의 그 라피더스 연합 반도체 지구 특공대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됐지만 다시 미국 정부가 살려주겠다는 거 어디겠습니까? 인텔하고 마이크론 제가 1년 전에 얘기한 거죠. 얘네들 살려줘서 얘네들 기술 줘서 살리는 거다. 앞으로 10년 보면은 그런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벌써 근데 금년 들어와서 지금 금년 5월 되니까 1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인텔 마이크론이 지금 요새 미쳐 날뜁니다.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 저기 우리 지금 TSMC하고 삼성이 꽉 잡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그 외에 어떤 G7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막 그 뿌리 내리는 속도가 한번 보시죠. 미국 마이크론 일본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 마이크론과의 계약으로 일본에 처음으로 첨단 노광 장비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일본 엄청나게 키워주고 같이 해보자는 거죠. 일본은 이런 거 전혀 못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한국하고 대만만 생산할 수 있었던 최첨단 반도체를 앞으로 생산할 길이 기술 이전받아서 생산할 길이 열린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첨단화를 향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다. 미국 IBM과 벨기에 소재 연구기관도 일본과의 기술협력 제휴를 맺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도에도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불황에 뭉치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 나오죠. 차세대 반도체와 AI 개발 손잡는다. 이거 다 금년 최근 기사들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첨단 반도체 기업이다. 미국 상무장관하고 나서갖고 직접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두 나라는 이외에도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거 다 차세대에서 제일 앞서가는 산업이죠. 이거 많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도 있지만 미국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일본하고 손잡고 앞으로 모든 얘네들이 최대 요거 협력하면서 강국이 되겠대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쏙 빼놓고 아이 참 왜 그래 얘네들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우리가?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해석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에서 지금 많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IBM과 구글도 이런 애들 다 그 미국의 정책적인 그런 정치가들한테 압력을 받은 겁니다. 야, 앞으로 저기 일본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가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해. 일본 정부하고도 다 얘기해놨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런 혜택 다 주고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다 나오는 거예요. IBM하고 구글도 미국의 시카고 대학과 일본 도쿄대 양자 컴퓨터 공동 연구에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투자금을 내고 조 바이든이 직접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랑 서명식 하고요. 이거 뭐 너무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느끼죠. 우리는 옆에서. IBM은 10년 안에 10만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가 되기로. 이거를 근데 일본 대학에 우리나라도 좀 카이스트 같은데 좀 같이 하자고 하지 왜 그런데? 결국은 뭐 이런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가장 든든한 우리나라의 주력 반도체 업종까지도 미국의 등에 업힌 일본이 우리 주력 품목까지 넘본다는 기사가 드디어 나왔는데 언제 나왔나요?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진작 좀 알고 준비 좀 하지. 이제 겨우 1년 지나서. 에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늦었지. 뭐 용인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클러스터를 만든다고요? 그 만들면 뭐 2028년까지인가 만든다는데 그거 우리 만들고 혼자 뭐 해보겠다고요? 그 사이에 일본, 미국이 이미 더 좋은 거 많이 충분한 똑같은
첨단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것 이미 다 전 세계에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돈 투자한 거 우리 건지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우리는 용인 한 군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저기 인텔이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라피더스 연합체는 10년 안에 우리가 내놓으려는 최첨단 2나노 공정 그거를 똑같이 생산한다고 하고, 그거 외에도 양자 컴퓨터부터 AI 인공지능부터 해서 최첨단 요것들을, 우리는 용인 한 군데지만 얘네는 홋카이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뭐 인도, 유럽, 이스라엘, 뭐 폴란드 전세계 동시다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일본의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에 대해서 삼성과 SK 등 우리 업체들에게 내줬던 패권을 다시 가져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해석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인제 알았어? 이제 뒤늦게 이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데 이게 되겠어요? 좀 미리미리 좀 자, 라피더스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나왔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보십시오. 라피더스 일본 반도체 지구 특공대 얘네들 목표가 대놓고 내놓은 목표가 입니다. 2나노미터 차세대 반도체 양산이 목표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하고 미래에서 아주 대놓고 시장에서 맞붙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밀어주고 있어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쌍으로 밀어주고 있다고요. 지금 차세대 반도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미래야 AI,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에서 다 쓰이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서로 협력하자 그런 순진한 소리 하셔야겠어요? 일본의 이 속마음을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이거는 지금 엊그제 뉴스인데 6월 26일 이것도 그저께 뉴스인데 보면요. 일본에 JS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그 포토레지스트 감광성 재료인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 그 소부장 중에 하나죠. 그거의 세계 1위 업체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이거를 일본 정부의 국부 펀드에서 요거를 사들였습니다. 거의 사실상 이게 뭔 얘기냐면 국유와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은 심지어 공개 입찰을 거치지도 않고 이례적으로 직접 교섭을 했다. 일본의 국부 펀드가. 일본 정부가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경제 안보 관점에서 자기네 국부 펀드로 이거를 인수를 해버린 거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자원 전 세계가 자원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그 외국의 어떤 핵심 기술이나 핵심 자원은 전부 국유와 국영기업 그런 소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차하면 외국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수출 통제를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서 엿먹이겠다는 거죠. 자기네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한국 잡아먹겠다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쌍으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반도체 생산의 핵심적인 그 핵심 소재 기업까지도 일본이 국부 펀드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니네 한국 엿대봐라고 요거 금지 수출 금지해갖고 우리 망하게 할 그런 지금 준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뉴스들 나오죠. 보면은 5월 14일 날 나온 뉴스인데 기시다가 우리나라한테 삼성전자에 보조금 선물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일본에 반도체 거점을 신설했다. 야, 아주 외교적인 성과다. 에라이. 이런 기사들은 아무것도 정말 잘 너무 근시안적인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지원금 받고 왜 거기다가 지금 이 힘든 때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어서 내수를 살려야지. 사람들이 임금 주고 왜 뭐 좋은 게 있다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지원금 준다고요? 우리나라도 지원금 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거기 가세요? 거기서 일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첨단 거기서 반도체 거점을 신설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뭐 3나노, 2나노 만드는 기술 같은 거 얼마든지 일본 쪽에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제일 그 좋은 최첨단 그 기술을 우리 잡아먹겠다고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공표하고 나온 그 나라에 가서 짓고 그 안에서 만드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술 그대로 빼먹겠다는 그런 덫입니다. 근데 이거를 좋다고 들어가요? 잘 모르겠네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 있겠죠. 이 기사를 보시면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보다 40% 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왔다. 우리 한국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 그러면서 그런 주식시장 우리나라 펀더먼탈도 이제 변하고 있다. 많이들 선전들 하셨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나마 반사이익이다. 중국하고 손절 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다. 상대적으로. 그 얘기가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산을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두드려 보니까 한국 대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이 자기네 나라도 공장 지어라 하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1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힘이 없으니까요. 옛날 구한말 시대 기관산업 뺏기는 것처럼 대미 투자를 억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 지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수도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고 할 텐데. 그렇게 해도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의 양대 블록으로 나뉘면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 공간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외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 역시도 그동안 한국하고 대만에 뺏기고 있던 파운드리 생산을 이제 다시 일본과 합작해서 미국 기업으로 뺏어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면 인텔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생산하고 폴란드에도 반도체 공장 만들고 이스라엘, 독일까지도 지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역시도 일본에 이어서 지금 인도에도 어마어마한 지금 밀어주고 있죠. 쌍으로 일본의 라피더스와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아까 IBM까지 해서 첨단 그런 기업 산업을 앞으로 한국하고 대만 버리고 거기에서 쏙 알짜배기 빠서 지들이 차세대 우리는 이제 토사구팽 하겠다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려했던 상황들이 금년 1년 지나니까. 반도체거인 인텔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3분하고 있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왕좌로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그럼 지금 그 반도체 왕좌에 지금 앉아있는 건 누군데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일본에 거의 삼성 저기 보조금 받고 공장 지었다고 좋아하면 아유. 어쨌든 일본 스스로도 그만큼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우리 한국은 그냥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여기 중국 재미 못 보니까 이 돈 어디다 묵혀둘 순 없고 한국에다 넣자 일본에다 넣자 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로 보니까 금년 들어와 보니까 야 미국이 대놓고 일본을 밀어주네.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투기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보고 일본이 앞으로 크게 다시 성장할 걸로 보고 좀 미리 사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더 각광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미국이 밀어주는 것 외에도 일본 스스로도 많은 그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일본 스스로도 일본은 그만큼 절대 안 변한다. 얘네들 아직까지도 팩스 쓰고 말이야. 아직까지도 인감도장 찍고 아직까지도 저기 택배가 저기 인감도장 안 받으면 거기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런다며 했는데 이런 일본 특유의 고집스러운 기업 문화를 기시다가 다들 세계 사람들이 놀란 만큼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자꾸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좀 변하고 미국이 밀어주고 괜찮겠는데 하는 중에 대여가 출현하죠. 누굽니까? 장기 투자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일본 증시가 야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만큼 밀어주고 앞으로 10년 20년 보니까 일본이 지금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크게 베팅. 작년에 내가 그렇게 저기 중국에는 쓸데없는 돈 넣지 말고 일본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때는 이 양반 내 소리 듣는 채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제 또 그렇죠? 네. 가끔 통화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소식들을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야 워렌 버핏 할배가 갔대 하니까 뒤늦게 이제 일본 시장에 따라 들어오면서 뒤늦게 또 다들 쫓아갔죠?
항상 그 막판에 집어넣어요. 차익 실현하기 전에 미리 이런 큰 흐름, 환율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부터 보고 진짜 뒤에서 얘네들은 몇 달 먼저 가고 거기서 올린 만큼 올린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좀 있으면 차익 실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개미들한테 기사 나오고 밀어 넣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뿐만 아니라 이번 도쿄 거래소에서도 증권 거래소에서도 자기들이 주주를 적으로 그동안 간주했던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죠. 거기에 압박을 가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당국이 나설 거다 이런 소문들을 막 얘기를 해주니까 더 좋아하죠. 그거든 워렌 버핏이 아유 그래? 한 번 더 써지 뭐 기분 좋다. 내가 3차도 쏜다 하고 지분을 또 늘려요. 좋다 하고 다들 따라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9년 반 만에 10주 연속 순매수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이리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일본이 그렇게 좋다며 뒤늦게 알고 고점에서 이제 나도 한번 물려보려고 다들 따라 들어오는 거죠. 자, 또 이제 이런 꼭 이렇게 모두 다 알만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전문가라는 분들도 남들 다 아는 얘기 한 번씩 다 자기만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죠. 일본이 이제 임금 인상과 공격적인 투자로 견실한 성장세가 앞으로 보이면은 첨단 산업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니까 일본 시장은 좋다. 뒤늦게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엔저 현상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확진되는 선순환 진입에 문턱으로 선순환으로 들어설 것 같다.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입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일본이 지난 4월까지 무역 수지 같은 게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5월 달에 깜짝 반등이 나옵니다. 수출 5개월 연속 한 자릿수 적자가 머무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마이너스 되면서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되게 되죠. 지난 5월에. 그런데 정말로 일본 기업이 잘해서 뭐가 아니라 그냥 엔저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뭡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천연가스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니까 일본도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하잖아요. 천연가스랑.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딱 한 달, 5월 한 달 반짝여. 설레발들 아직 치기는 좀 그러죠. 예. 일본의 4월 제조업은 여전히 제조업 PMI는 여전히 6개월째 위축 국면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도. 즉 일본 증시의 니케이 증시의 뛰어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아직 일본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회복되거나 개선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작년 한 해 너무 많이 올랐던 에너지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도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살아난다 했지만 기저효과 결국은 독일 증시도 제일 먼저 정고점 회복하고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 보니까 뭡니까?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드러났죠. 실제로 보면 주가 성장률 계속 뭐 오르면서 일본 주가도 무섭게 오르는데 왜 엔화는 떨어질까? 이런 기사가 이제 슬슬 이거 좀 이상한데 쎄한데 6월 20일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 나라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경제 성장이 회복될 거다. 이분들 말씀처럼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경제 이론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똑같죠. 일본 엔화도 봉봉봉봉 계속 뜹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일본 엔화는 점점 떨어지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거 왜 이러지? 눈치 빠른 사람들 하나둘 지금 그런 거 보기 시작했죠. 그나마 그래도 일본은 미국이 밀어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점들이 있으니까 워렌 버핏도 배팅하고 하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작은 의문은 한 번씩 가지지만 그래도 금방 그래도 다 잘 된다니까 뭐 일본은 좋아해요. 일본 시장을. 그런데 한국 시장도 그동안 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날라갔지만 한국 시장의 경제적인 펀더멘탈 전망은 어떻게 됐냐? 더 나빠졌습니다. 안타깝네요.
6월 5일 기사인데요. 한국 상장기업의 올해 2분기 수익성이 이제 2분기 끝나가잖아요.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국의 상장기업에 비해서 혼자서만 크게 더 악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유독 한국 상장사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살아난다 하더니 언제 살아나는겨?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네. 2차 전지 등 뭐 날라간다 상반기에 다들 뭐 조가들 하셨죠. 결국은 이것도 설비 투자 부담에 수익성 개선이 더디고 보니까 중국 좋은 일만 해주고 있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일본하고 더 다르게 더 펀더멘탈이 훨씬 더 지금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도 없고 더 나빠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국 원화는 사실상 여기서 똑같이 중국 위안화나 달러 엔처럼 여기서 더 올랐어야 됩니다. 1350원을 두드리다 내려왔는데 또 두드리러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는 여기서 두드리다 잘 쭉 또 내려왔나요? 예, 초반부터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시장이 너무 먹을 게 많았어요. 그리 다 몰려간 겁니다. 환투기 세력이. 근데 이제 슬슬 거기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국도 떨어질 만큼 떨어질까 일이 들어오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는 3국이 동시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환율이. 이제 대충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측들 되시죠. 이 정도면. 4월 달에 원화의 달러 대비 하락폭이 주요 26개국 중 3위였다. 그나마 앞에 1위, 2위는 완전히 경제 망가진 아르헨티나, 2위는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결국 뭔 얘기냐면 4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달러 대비 환율 가치가 통화 가치가 제일 떨어진 나라가 웃기게도 우리나라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게 사실이 팩트라는 겁니다. 한국 얘기는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즉 지금까지 보았듯이 상대적인 자본 쏠림, 돈의 쏠림 현상이었을 뿐 아직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다시 팬데믹 이전 초저금리 양적 완화 시대처럼 좋아질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특히나 아웃퍼폼했던 것은 이러한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이점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막힌 손님 잠깐 이거 맛있는 것 좀 먹고 가요. 우리 식당 진짜 잘합니다 하면서 삐끼가 나왔을 때 저기 가볼까? 주차장이 너무 넓고 좋네 한 것처럼 기막힌 손님 유입 메리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준기축통화로 불리면서 가장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통화 중에 하나인 일본의 엔화가 그동안 10몇 년, 20몇 년 동안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특수한 일본의 상황 때문에 작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 인상으로 가자 하고 뛰어가는데 일본 혼자서만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살아나려면 여기서 계속 인플레 걱정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인플레가 그냥 아주 우리를 죽인다고 막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더 기다려야 돼 하면서 혼자 독고다이 고집을 부리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반대로 금리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것, 즉 상대적으로 엔화가 아주 싸지는 초저금리, 초저엔화 현상,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일본 증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돈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극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케이가 올 들어 20%가량 올랐지만 이것은 엔저 리오프닝의 기업 실적이 호조된 거고 중국 견제하는 그런 투자의 반사 효과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엔화가 너무 싸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 시장이. 일본의 니케이 평균이 버블 경제 이후에 최고치 33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얘기도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엔저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본 시장을 글로벌 큰손인 워렌 할베가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희소식 외에도 일본이 조만간에 그게 언제냐 하는 문제일 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YCC 일드 커브 정책을 수정하든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든 더 이상의 엔저 현상을 자기들이 방관하지 못하고
엔화 강세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예측과 더불어서 큰 메리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 자산이 엔화가 너무 약세라서 상대적으로 초엔저 현상 때문에 너무 싸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다 일본 여행 가고 지금 뭐 엔화 쌀 때 모아두자 하는 거죠. 너무 싸요 지금 가면. 그러니까 일본 주식도 너무 쌉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여나 일본 증시가 야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그렇게 당장 날아가진 않고 앞으로 한참 몇 년 기다려야 되네. 지금 너무 설레발 거품으로 주가가 올랐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요. 그동안에 일본의 엔화는 여기서 지금 엔저가 싸질 만큼 싸졌는데 다시 서서히 일본 당국의 정책적 변화로 엔화 강세로 돌아설 것이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사돈 일본 주식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엔화가 오르면서 그 가치가 오르니까 충분히 해지가 될 수 있는 안전핀 역할도 할 거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점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즉 요즘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굉장히 안전자산처럼 매력 포인트가 된 거죠. 실제로 엔화 시장을 보십시오. 지금 뭐 그 사이에 거의 145엔 여기는 이제 일본이 못 참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145엔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러면은 니케이가 떨어진다 해도 엔화가 강세로 돌아오면서 그걸 상쇄해 주겠죠. 주식 가치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좋다는 거죠. 즉 환치기 세력들이 동북아 3국을 열심히 주시하던 와중에 이제는 일반적인 증시 투자 세력들, 일반 개미들까지도 일본 중앙은행의 은행장의 입을 서서히 주시하게 됩니다. 언제 자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일본 엔화 계속 이렇게 환율 오르는 것 좌시할 수 없다고 뭔 얘기를 초를 칠까 하고요. 6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 동결이 그동안 거의 확실했다고 다들 예상하던 가운데 실제로 6월 15일 날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런데 바로 앞뒤로 해가지고 유럽,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가 동시에 전부 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즉 그들만의 전세계 환율 시장에서 그들만큼 전세계 환율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면서 같이 큰 영향을 주는 준기축통화 바로 이런 나라들인데 얘네들이 다 금리 인상했죠.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번 준기축통화인 엔화에 대해서 일본은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 하는 거였죠. 그런 관심. 영국이 깜짝 빅스텝 밟았고요. 스위스, 노르웨이 다음은 또 어디냐 잇따라 금리 인상한 거예요. 즉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입을 털어서 어느새 슬금슬금 달러당 140에 안까지 차올라 버렸던 그 엔화 약세를 계속 더 고집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살짝 구두개입이나 브레이크를 걸어서 풍선처럼 떠오르던 엔화 약세, 달러엔 환율을 잠시 잠재우고 그만큼 가열되어 있던 일본의 주식 니케이 시장도 잠시 여기서 쉬어가게 된 숨 돌린 틈을 줄 것인가 하고 다들 눈치 보면서 차익 실현 먼저 해야 되나 하면서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 근데 140엔에서 근데 이때 일본이 나와가지고 이쯤에서 우리도 그냥 초저금리 엔화 정책을 계속 고수할 거다. 이번에도 고집할 거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붕 뜨기 시작합니다. 환투기 세력들은 위안화에도 붙어있고 일본 엔화에도 붙어서 계속 재미 본 거죠. 특히 이번에는 그 발표 이전에 지금 미국에서 일본을 금년부터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까지 나와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6월 17일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일본은 직전 보고서까지만 해도 환율 조작에 하나하나 자세히 주시하면서 보자는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미국이 관찰 대상국에서 일본을 빼줍니다. 일본만 빼준 게 아니고요. 물론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 빼줬다고 말은 하죠. 근데 자기 말 잘 들으니까 빼준 거고 언제든 이제는 일본이 원하면 이런 부담 없이 환율 조작 하나 안 하나 보겠다라는 그런 부담 없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얼마든지 원할 때 엔화 강세, 태풍 카미카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엔캐리도 자극하고 그거를 니들 마음대로 언제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사실은 그게 니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 신호를 줄 때죠. 예. 또 그동안 심층 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시켰다. 이것도 니네 지금 스위스는 니들은 굉장히 위험해. 니들은 정말 여차하면 정말 크게 당할 거야 하면서 겁주고 있던 스위스도 한 단계 낮춰졌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만 중립국이지 미국에 먼저 아부하고 미국의 코가 꿰고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말했죠. 그래서 스위스도 이제는 이렇게 한번 미국이 이뻐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골적으로 환율시장 개입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고요. 이건 뭐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오히려 미국이 금년에 그럼 일본에 대해서 얘네 너네 작년에 좀 너무했지? 너네 좀 금년엔 조심해. 환율 조작국인가 우리가 감시하겠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외적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즉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맘먹는 대로 바로 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강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면죄부와 추진력까지 얻은 셈이죠. 마치 지금까지 눈치 안 보고 미국이 지원하에 갑자기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강제징용, 태평양 전쟁의 피해, 과거 사지 입 딱 씻었고요. 눈치 안 보고 평화헌법 건드리면서 일본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려는 움직임으로 돌아갔고요. 또 눈치 안 보고 태평양에 전세계 아시아에 눈치 안 보고 태평양의 오염수 방류를 전격 강행하려 하는 지금의 움직임처럼 이 모든 움직임은 사실 작년부터 미국의 달러 패권 기축통화 시즌2의 마스터 플랜에서 일본 스스로가 아주 큰 조력자가 되기로 계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일본이 자기 한 몸 크게 경제를 희생하면서 받쳐주기로 한 대신에 받아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엔화가 정도 이상을 넘어서 약세가 되면 그때는 정말 엔화도 일본 수출 기업의 좋은 정도를 넘어서 일본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1350원 넘으면 그러듯이요. 그런데 일본은 작년 내내 그렇게 실제 경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환율 정책 때문에. 핑계는 이렇게 되죠.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자기들이 벗어나려면 물가는 계속 더 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아베 시절부터 아베노믹스죠. 정확히는 2008년 이후 미국과 배후 금융 세력이 이 마스터 플랜을 가동하면서 일본도 협조해라 해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세계가 다 같이 동참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분위기 몰고 가면서 전 세계가 선진국들이 먼저 다 따라서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전쟁하고 중국 디커플링 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일본은 혼자 고집 부리면서 자기들 경제가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는데도 초저금리 엔화 그 약세 정책을 작년 내내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무역 수지가 계속 일본도 막 14개월, 11개월 연속으로 연달아 적자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경상수지까지 흔들렸고요. 또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2%가 정책 목표인데 3점 몇 프로로 지금 막 계속 들썩들썩하죠. 그러면서 일본 소비자들도 야 이제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그만해 하는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국민들과 기업들이 우리 죽겠어요 하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면서 그러면서 기시다까지도 나와서 요새 일본 내에서 임금 인상하고 물가 상승에 이런 서로 악순환하는 고리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지금 엔저 정책의 부작용들이 속속 나오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서 그 대가를 받아면서 미국 좋은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보고서는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해서 들어온 환투기 세력과 금융 세력 때문에 걔네들한테서 또 환율시장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작년부터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뉴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고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를 방어하느라고 작년부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돈을 쏟아부으면서
더 이상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지금 꽉 차오른 일본의 정부 부채까지 천문학적으로 늘려가는. 그래서 그때 뉴스들 많이 나왔었죠. 뭐 일본 정부 부채 이러다가 망한다, 막 일본 정부 쓰러진다, 막 하면서요. 예. 그럼도 아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아니 왜 저렇게 일본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서 지금이라도 금리 인상하면서 뭐 좀 물론 뭐 그렇게 뭐 정부 부채 뭐 이자가 터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초저금리 엔화에도 지금 터지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경제 정책을 작년 내내 고집했고요. 드디어 우에다 총리가 신임 총리로 우에다로 바뀐다. 금년부터. 그러면은 정책도 드디어 이제 이 많은 부작용만 나으니까 바뀔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전문 기관들이 금년 4월에 이제 우에다가 취임하면서 그랬는데도 우에다도 오르더니 갑자기 얘도 똑같이 그전 구로다 총재처럼 똑같이 초저금리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바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네는 뭔가 지들만의 세계가 있나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포기 상태죠. 이게 금년 4월달 뉴스입니다. 금년 4월에 우에다가 딱 오르더니 모든 전문 기관들과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자기도 기존의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겠다.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향후에 금리 수준을 안내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10년간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액이 4배 이상으로 급증을 4배로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다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는 거죠. 국채 발행한 거를.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과반을 반절 이상을 정부 부채를 중앙은행이 대신 짊어지고 있으니까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런 부작용을 계속 더 늘려가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불구덩이에 폭탄을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엔저 정책을 계속 고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거기에 뭐 설명하겠다고 전문가들이 뭐 경제 전문 채널에 나와서 가끔 이 얘기 저 얘기 자기들도 얘기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일본의 역할을 이해하고 계셨다면 이러한 일본의 이해할 수 없었던 움직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하면서 다 같이 너도 잘 모르지 나도 잘 몰라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아? 모르는 사람끼리 설명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원리를 그렇게 그런갑다 하고 MC들도 앵커들도 고개만 끄덕였던 그 모든 어설픈 해석들 찜찜하죠. 일본 정부와 은행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도 사실은 모두 작년부터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눈에 보이는 듯 사실은 뻔하게 이번 바로 6월 달에 그런 초저금리 고집하는 것까지도 뻔하게 사실은 손금 보듯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기축통화 패권 이번 차기 시즌에서 일본이 미국의 가장 충실한 강아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거대한 마스터플랜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거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아주 뻔한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6월달 들어서 이번에도 우에다는 또 한 번 초완화 금리 정책을 발표를 고집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미 4월달부터 BOJ 그 통화 결정 의사록을 나중에 공개된 걸 보면 일본에서도 그 안에 일부 위원들이 엔화가 너무 초약세로 가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우에다는 이번에도 역시 또 한 번 엔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엔저를 고집했습니다. 사실 웃긴 게 우에다 역시도 신임 은행장으로 이번에 되기 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은근히 그전 총재인 구로다의 이런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부작용 많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그전에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매파적 중도파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안 되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짓을 4월부터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큰 기축통화 패권 전쟁의 흐름에서 보면 역시 그렇게 되는군 하고 뒤에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본 중앙은행의 4월 의사록을 보면은 그 안에 의원들이 일부는 우에다는 괜찮다, 부작용 해소 중이다, 수정할 필요 없다,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아닌데 지금 물가와 임금 선순환 징후 관찰되면서 계속 이랬다가는 정말 우리 일본도 인플레 고착화되면서 X 되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어떻게 미국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번 6월에 금리 동결을 한 미국이 동시에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모든 여타 선진국들 때문에 잠시 달러 위상의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그 위험성이 또 한 번 일본이 위대하게 딸랑딸랑 우리 몸 희생해서 달러 받쳐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경제 정책으로 굳건하게 도움을 받은 거죠. 미국이 역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진국 각국들이 앞으로 이 물가를 잡겠다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화폐 가치는 생각만큼 안 올랐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똥볼 프리고진 가짜 쿠데타, 이거 이제 이런 가도 시위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주 보니까 달러와 미국 국채는 모든 전문가들과 똑똑하신 분들이 작년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하신 거하고 전혀 반대로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고요. 미국 국채는 맨날 미국 국채 다 안 팔리고 달러 패권 쓰러지고 뭐 지금 시장에서 버림받고 있어서 미국 끝장납니다. 다들 말씀들 하시지만 이번 뭐 프리고진 사태 잠깐 일어났을 때도 미국 다들 전 세계가 뭔 일 터진다 하니까 그냥 다들 달라와서 문 앞에 와서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미국 국채 엄청나게 순식간에 완판이죠. 무슨 연예인 아이템도 아니고. 그리고 달러 역시도 달러 인덱스를 살펴봐도 뭐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니 잘만 버팁니다. 원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중기축 통화들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다 하는 거는 보통 98 넘어가면 달러 강세라고들 봅니다. 달러가 너무 강세인데 좀 다른 거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왜 혼자만 그렇게 잘 나가 하는 게 98 넘으면. 그리고 코로나가 빵 터져서 전 세계가 야 금도 필요 없어, 은도 필요 없어, 주식도 필요 없어, 채권도 필요 없어, 뭐 주식 다 필요 없어, 현금만이 왕이야,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멸망할 거야, 심판의 시대가 왔어 하고 다 버렸을 때 2020년도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달러 앞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때가 달러 지수가 102.99예요. 최강이었죠. 지금 그 수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무슨 뭐 달러 패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드네요. 오래 하려니까 노인네가. 듣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끊어서들 들으십시오. 며칠에 나눠서 제가 한 3, 4일에 한 번씩 올리잖아요. 며칠에 나눠서 챕터별로 끊어서 들으세요. 자, 결국은 독일도 보십시오. 여기 2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따뜻한 유럽 겨울 덕분에 독일은 살아난다 열심히 들을 때 슐츠 총리 재미 많이 보셨죠? 독일 시장으로 돈도 많이 들어왔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죠. 이제 다시 핵심 지금 독일에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쭉쭉 더 역성장으로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전망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민간 소비도 지금 타격을 받을 거다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최신 기사입니다. 유로존 사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고 가죠. 사실 독일이 이끌고 가죠. 유로존 경상수지도 지금 2, 3월 반짝 지금 따뜻한 겨울 덕에 살아난다 하더니 지금 4월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4월, 5월 것까지 보면은 흑자폭이 경상수지 흑자폭이 3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유럽이 이제 다시 침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볼까요? 안정될 거라던 원달러 환율 6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여전히 1,300원 이상입니다. 오늘 얼마인가요? 네. 지금 오늘 1,310원이네요. 오늘 또 막 오르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위안화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그동안 야, 우리를 너무 핫바지로 보는데 우리 저기
외환시장에서 방어할 거야 하고 어제부터 치고 나왔죠. 그리고 엔화도 슬슬 140엔 넘어서 145엔 가까이 가면서 일본도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게 됐죠. 슬슬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 차익 실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익 실현 쟁이본 애들이 어디 오겠어요 이제. 야, 한국 이제 또 올릴 일만 남았겠는데 한국에 쟁이 보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 1310원의 의미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때 지금 빵 터져가지고 코로나 터져서 망한 다음서 전 세계가 달러만 보러 가면서 달러 가치가 최고로 오르고 원화 가치 떨어졌을 때 그때가 3월 19일인데요. 최고점이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1292.93원이었습니다. 1300원이 못 됐었어요. 지금 그거보다 높죠? 세계 다 망한다고 할 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환율 안정됐다고 좋아할 수준입니까 이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요.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넘으려 할 때가 있었어요. 작년 6월에. 그때 즉 코로나 발발 때 세상이 무너진 다음에 당장 미국 가서 달러 스와프 받아내라 했을 때 난리 길길이 뛰던 때도 그때도 1292원이었는데 1300원을 넘지 않았는데 작년 6월에 드디어 1300원 넘을지도 모른다면서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모양인가 하고 호들갑 떨던 때를 기억들 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아직도 그 1300원 수준이고 오늘은 1310원인 겁니다. 제가 이 원달러 환율은 뭐 이거 일일이 그때 다 이렇게 집었었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환율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 작년 3월부터 틈틈이 계속 환율을 앞으로 전망을 다 쪽집게처럼 잘 집어냈었죠. 이건 저도 제 스스로 칭찬하고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뭐 이거 설명해놨어도 보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그 1300원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 이때 1300원 넘어갈 때 우리나라 IMF 다시 오냐 하면서 여기 1300원 보이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6월 20일부터입니다. 제가 이때 실황중계 했었죠. 블로그에. 작년 6월부터 2달 동안 싸웁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넘기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면서 결국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1350원까지는 안 붙잡죠. 붙잡았자 이건 비효율적 이거 돈만 버리는 거니까요. 다음 2차 방어선은 여기다가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350원에 2차 방어선 치고요. 최후 방어선이 있다면 이거 넘어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끝장은 아니고요. 이제 환율이 끝장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2달 동안 방어했던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이때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위잖아요. 환율이 안정된다는데 지금 이게 안정됐다고 좋아할 수준이냐고요. 난리난 수준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그 상황을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른 나라의 돈과 맞바꾸는 비율이 환율이니까요. 당연히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상황, 상대적인 상황, 거기에 이제 환투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입맛을 다시면서 공격을 들어오냐는 그런 공세까지도 영향을 받는 데예요. 이거를 차트 분석에만 의존해서 자신있게 점쟁이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썸을 타는 이성이 카톡에 이모티콘 하나 보낸 거 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혼자서 3층 집을 지었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참 의미 없는 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런 분석 좋아하시고 다들 그런 식으로 덤비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에 얼핏 보기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임장으로 환시장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들어가서 박치기 해보니까 맨땅에 헤딩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되죠. 환시장은 가만히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흐름만 잘 타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누가 차트 분석한다는 사람들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죠.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크게 경제의 펀더멘탈과 거시경제적 상황에 흔들리는 게 바로 환시장입니다. 거기에 환투기 세력의 동향까지. 일본이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 경제를 희생해가면서 달러 패권 작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전범국에서 탈피해서 군사 강국이 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첨단 산업에 뒤처지면서 자존심 참 구기면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후발 경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 밀리기 시작했던 뼈아픈 그런 과거들. 그리고 이제는 첨단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양자 컴퓨터, AI, 핵융합 발전 등에 대해서 새 시대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 있는 미국한테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일본 산업, 일본 경제의 미래는 사실상 길게 보았을 때는 밝아 보입니다. 워렌 버핏이 배팅한 것처럼. 하지만 당장의 큰 문제는 현재 지금 1년, 2년, 3년 안의 문제는 뭐냐? 그러한 움직임이 산업 전체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일본 산업이 실제적으로 변화까지 도출해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날 오히려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지정학적 갈등, 기후와 자원 저항, 언제 또 지금 요새 지진 화산 보시면 아시죠? 지진 화산 지금 꾸준히 보시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조만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그 확률적으로 그런 지진 화산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이에요. 저는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일본이 이런 시대 역행적인 엔저 정책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엔저 정책을 고수를 못할 거다 보기 전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당장 오늘 내일만 봐도요. 이미 엔화가 지금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140엔 가볍게 여기서 뭐 슬쩍 재미 보다가 야 이번에도 저기 위에다가 또 엔저 정책 이놈들은 아주 그냥 우리하고는 뇌 구조가 틀려. 우리는 뭐 어쨌든 재미만 보면 되지. 위안화도 재미 보고 엔화도 재미 보자고 들어갔죠. 승승승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일본 금융당국이 좌시하지 않던 145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난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BOJ 회의록 공개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의 초엔저 완화 정책이 또 한 번 확인됐고 중국의 위안화처럼 일본 엔화도 당국 개입 의지가 없구나 하고 그래서 환투기 세력들이 중국 위안화 시장과 더불어 일본 엔화 시장에서도 아주 쭉쭉 꼴을 얼마 동안 빨아먹었죠. 그러나 이제는 엔화는 145엔 근처에 갔고요. 위안화는 드디어 두 번째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인 7.25엔까지 딱 닿았습니다. 며칠 전에. 자, 이 와중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이제 긴장 타야죠. 재미 여기서 볼 만큼 본 것 같죠. 이 와중에 근데 충분히 값이 싸진 원화에 대해서 미리부터 야 원화 쌀 때 미리부터 사와야지 하고 들어와 가지고 원화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안화가 이제 엊그제부터 딱 저기 7.25 빡 찍었죠. 여기서 막아야죠. 이때부터는 중국이 나섭니다. 국영은행들이 1달러에 7.25 위안을 찍자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달러화 가치를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7.25 위안은 중국한테는 심리적인 지지선이고 붕괴하면은 급락하게 된다. 쏠림 현상이. 인민은행도 기준환율 고시를 하면서 위안화 방어에 총력을 내기 시작했다. 드디어. 로이터에서도 중국 국영은행이 달러 팔아 위안화 방어에 나섰다. 이 수준을 돌파하면 위안화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위험 수준이란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재미 보았던 위안화 시장과 엔화 시장에서 각국의 당국이 환투기 세력들과 싸워보려고 군장 메고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고요. 실제 나왔고요. 중국은. 그러면 이제는 아무리 전황이 먹음직스러워도 일단 여기서 환투기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각 당국의 저항이 얼마나 의지가 얼마나 굳센지 거센지를 살펴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던 한국 외환시장에도 먹음직스러우니까 여기로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을 자극하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지금 저번 현충일 이후에 다뤘던 현충일 이후에 이제 환율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때 다뤘던 거에 지금 이제 약 20일 정도가 넘고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실제 어떻게 됐나 한번 오늘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 미국은 매파적 금리 동결을 했지만 G7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여기서 금리 동결한 건 큰 실수를 하면서 먼저들 나서서 금리 인상 단행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부작용이 생겨도 지금 이 선택이 낫다는 당위성을 전 세계 시장이 한 목소리로 마침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앞으로 행여나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나 자산 시장의 경착륙이 닥쳐와도 그것이 고물가의 고착화보다는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인식을 작년에는 미국이 앞장서 심었지만 다들 거기에 반발하면서 미국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징징댔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은 한번 쉬어주고 다른 G7 움직임 나라들이 이번 G7 회의에서 다 얘기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이 먼저 미국 욕 안 먹게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언제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경착륙을 유도하더라도 작년같이 미국이 비난을 받으면서 큰 무리가 따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지금 포석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석에 나선 거고요. 당연히 뒤늦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동참해서 세계 경제의 경착륙을 앞으로 가져와도 이번 사태의 주동적인 책임은 어디다? 미국이 아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죠. 예. 그리고 역시나 그간 착실히 미국 사람을 꾸준히 심어와서 자기 편 선동꾼으로 만들어 놓은 국제금융기구들 있죠. 제가 항상 지적해 왔던 거죠. IBM, 월드뱅크, BIS도 이번에 있고요. 약속이나 한 듯이 얘네들이 딱 시간 맞춰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앞다퉈서 똑같은 또 목소리 스피커 켜가지고 동네 이장입니다 하고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세계 경제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라고 얘기들 하기 시작했죠. 이분 아주 미모가 좀 있으신 우리 인도 출신 고피나스 우리 나이 드신 게오르기에바 총자 다음으로 지금 차기 이제 또 미국의 그 선동꾼 역할을 하실 차기 이제 또 인물이죠. 부총재님. 이분이 또 나와서 인플레와의 싸움에 전념해야 된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 얘기하시고요. 중앙은행 연합기구이자 전세계 중앙은행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 역시도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여기서 쉬면 안 된다. 미래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온다. 똑같은 얘기.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얘기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8월달 브릭스 회의에서 그간 공들여왔던 1년 동안 공들여왔던 친중국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권의 공용화폐로 위안화를 화려하게 대비시킬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똥물찌꺼를 하려고. 유럽은 때마침 7월부터 다음 달부터 유럽도 미국이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여기서 금리 인상 더 하면 부러진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게 더 나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만 경제에 좋은 거야 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G7 국가들이 G7 회의에서 다 얘기된 거죠. 앞으로의 패권 시장에서 너희들 이만큼 챙겨줄 테니까 중국이랑 다른 애들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자 얘기들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뒤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지들끼리 다른 방에 가서 합니다. 거기에 이제 둘러리로 부른 뭐 우리나라 같은 애들하고는 안 끼워주죠. 그래서 유럽도 7월부터 양적 긴축할 거다. 중국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막 저기 브라질 뭐 사우디 뭐 중동 어디 뭐 아르헨티나하고 뭐 위안화 무역 결제 늘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달러 패권은 쓰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레발들 많이 치셨죠? 그때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했죠. 지금 보십시오. 이거 언제적 기사입니까? 이거는 6월 20일 이것도 어제 기사입니다. 보면은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국제 결제를 늘리려고 애썼지만 결제 비중은 결국은 세계 5위다. 아직도 세계 5위인데 그 세계 5위가 전체 결제 비중 중에 2.54% 3%도 안 됩니다. 미국 달러화가 42.6%고요. 유로화가 31.7%입니다. 영국 파운드와 다 쓰러져가는 영국도 아직도 6.47%입니다. 일본 엔화가 3.11%고요. 위안화가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해도 2.54%입니다. 뭐 근데 뭐 어쩐다고요?
걱정들 마십시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고요. 미국 달러 패권 걱정입니다. 물론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는 안 온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기사를 가져왔는데 너무 길어졌으니까 보실 분들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 상황 제가 13부 연작으로 사실 한 15부까지 있는데 지겨워서 끝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제가 13부 연속으로 했던 얘기를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아주 딱딱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기사? 6월 19일 기사인데 드디어 이제 이런 제가 봤던 그런 관점에 동조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딱 제가 지적학분들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때맞춰서 예외스럽게 갑자기 유럽이 일본의 남의 나라 통화정책 변경에 의해서 일본이 앞으로 급격하게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엔캐리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면서 세계 채권 시장에 큰 동맥경화 현상이 와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뜬금없이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7월 달에 유럽의 어떤 채권 시장에 지금 양적 긴축을 하면서 뭔 금융위기가 와도 사실은 일본이 만약에요,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엔저 정책을 포기하고 YCC 어떤 그런데 커브, YCC 일드 커브의 정책에 변화를 줘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 탓도 있지만 일본 탓이 커 하면서 책임을 조금 면피하려는 그런 밑밥을 좀 까는 느낌이 아닌가 지금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봐야 되고요. 어쨌든 유럽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7월 달부터 만기 채권 원금의 전액 재투자를 중단하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 불어난 보유 자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양적 긴축에 유럽은행이 7월 달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은행이 앞으로 자기 얘네들이 금리 인상 기조로 일본이 돌아서게 되면 엔캐리를 자극해서 전 세계에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탓이 아니고 미국 탓도 아니고 일본 탓일 수 있어. 미리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게 됩니다. 잘하면 7월 달에 여차하면 중국 하는 거 봐서 일본하고 유럽이 동시에 쌍으로 유동성을 꽉 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도 동시에 안 되겠어 하고 금리 인상 7월 달에 들어가고요. 세 나라가 유럽, 미국, 일본이 3국이 중국부터 해서 신흥국부터 해서 세계 경제 다 이제 달러 강세, 새로운 또 다른 달러 강세 시대를 위해서 죽어봐라 하고 3국이 동시에 앞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밑밥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름 태풍 조심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중국이 충분히 알아서 쓰러져주면 그러진 않겠죠. 자기들도 피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오늘 너무 긴데 꼭 끊어서 들으십시오. 끊어서 올려야겠다 내가. 이제 지금 실제로 슬슬 7월 달에 일본이 참지 못하고 정책을 변경할 거라는 소문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145엔 이제 뚫고 넘기면은 정부가 어차피 계속 개입에 나설 것이고 일본이 슬슬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7월에 통화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엔화 환율을 봐도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에다 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결국은 뭔 얘기냐, 자기들은 이미 준비 다 됐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튀어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미국이 신호만 떨어지면 자살폭탄 들고 태풍 한가운데로 예전 가미카제 특공대가 나갔던 것처럼 달라들 준비가 되어 있다. 엔캐리를 자감해서 세계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대신 그 와중에 일본도 충격을 많이 받을 텐데 대신 미국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어떻게? 첨단 산업의 파트너로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으로 같이 가자. 실제 미국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기꺼이 우리 한번 희생해보겠다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 일본은 못 살아나니까요.
미래에서. 이런 미국의 도움 없으면 완전히 한국한테 뒤져서 이제는 선진국에서 밀려날 딱 그런 위기였으니까요. 나옵니다. 즉 여름 태풍 카미카즈는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요. 이미 이상기후와 해수온도 상승 때문에 해마다 태풍의 위력과 발생 빈도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팩트, 사실이죠. 이것처럼 일본 역시도, 일본 금융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늦어질수록 일본 엔화 정책의 변화는 더 큰 태풍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의미고요. 결국 이것이 앞으로 엔캐리를 자극하든 일본의 미국 국채에 대한 폭발적인 매도세를 촉발하든 간에 전세계 채권 시장의 신용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기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이런 거를 미리부터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색 코뿔소가 될 거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터지면 그때는 블랙스완이라고 하겠죠. 결국 연초부터 국채 금리와 채권 가격의 변동성에 베팅하는 것은 앞으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세계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연초 애들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면서 국채 가격은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채권이 좋다. 채권 시장에 투자해라.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막 여러분들 바람 넣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벌써 상반기에 그런 질문 하신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월 초에 썼던 신년 특집 글 2개에서 얘기를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언제 채권이 사람들 마음처럼 뚝뚝 안 떨어지고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위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 더 정말 사람들 골치 아프게 해줄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재미 보기 전에 마음고생만 할 수 있으니까 나 같으면 안 쳐다본다,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원자재나 식량, 에너지 가격의 물가 역시도 무조건 다 앞으로 떨어지냐, 금년부터 다들 그렇게 무작정 안정된다고 보기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뒤통수 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오랜만에 10년물 금년 볼까요? 네, 결국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서 뭐 재미 보겠다고 들어가봤자 이렇게 뭐 고수분들은 따박따박 따먹겠지만 대부분은 뭐 들어가서 마음고생만 하죠. 오르나 내리나 잘못 들었나 어쨌나 잘못하면 손실만 나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언제든 앞으로 뭔 일이 터지면, 이런 보석들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 위로 다시 한번 빵 칠 때가 있다는 거죠.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요. 3.75까지. 바로 엊그제 기사를 보면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재미 볼 때다 하고 뭉칫돈들이 다 몰렸지만 6개월 지나고 보니까 기대 이하 수익으로 다들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은 결국 엔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계속해서 부채 한도만 상향하면서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엔저 정책을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일본 정부 부채가 더 이제 그게 터지죠. 터질 때는 나만 죽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일본이 전 세계 채권 시장을 해서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법을 터뜨리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는데 나는 미국에 찰싹 붙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미국 그 드라이빙 하는 작전대로 내 자살폭탄 카미카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새로운 첨단 산업을 다시 이끌고 가면서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 최고의 강국이자 군사 강국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한국을 다시 따돌리는 그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밑그림, 청사진이 있다고 누가 저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괜히 이제 음모론 같은 얘기니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만 계셔요. 물론 이제 저의 이런 얘기들은 1년 6개월 전만 해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앞으로 기축통화 패권이 십몇 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 이렇게 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하게 사람들의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그전에는 항상 야 금리 올려봤자 그전 그래프 차트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 결국은 못 참고 달러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들 얘기들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추천글에서도 말씀했던 것, 그 돈 기준금리,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 그게 새로운 뉴노멀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 초창기에 보셨던 멤버분들은 저 노인네 얘기가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가만 보면 뭐 그거를 또 비유를 하는데 뭐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갖고 와서 하니까 다 늙어갖고 무슨 일본 빠돌이 정신 나간 놈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래도 이제 하는 소리 들어보면 100%는 못 알아들어도 신선하니까 좀 재미는 있단 말이죠. 맞춰가는 재미도 있고 하고도 이제 보셨겠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볼까요? 이게 지금 5월 31일 기사인데요.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맡았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거 잠깐이다 다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상당 기간 오랜 시대에서 계속 지속되는 모든 지구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예전처럼 아니다 하고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얘가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세계 최고위의 정책 결정자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1년 6개월 지난 후에. 자, 이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흐름일까요? 그건 모르죠. 예.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BIS 아까 세계 국제 결제은행 여기에서도 연례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이것도 얼마 전 기사인데요. 6월 26일 뭐 어제 기사네, 엊그제 기사네. 여기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요. 세계 경제는 인플레와 고금리 시대가 새롭게 뉴노멀이 돼서 장기화될 것 같다. 이 얘기 비로소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들으실 분만 좀 끊어가지고 시간 날 때 조금씩 들으시고요. 네이버에 그 오디오 클립 그 있으니까 제가 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어폰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 그냥 라디오처럼 다운받아서 와이파이나 뭐 데이터 걱정 없이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재미없고 길고 지루하고 뭣도 아닌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고 들을만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좀 주변 옆에 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면서 이 늙은이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들을 분만 들으십시오. 권말부록 잠깐 하겠습니다. 권말부록 뭐냐? 맨날 우리 한국만 좋아라 하고 코리아 사랑해요 하고 편애하시는 이쁜 누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클리아 모레치두님 아주 한국 좋아하시죠? 김치도 좋아하시고, 우리 또 제 크리스틴 스튜어트 누님도 아주 한국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몰래 혼자 입국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시죠? 예전에 한번 그러다 딱 걸렸죠. 또 한 분 계시죠? IMF 부총재 우리 고피나스 누님. 다 늙은 노인 할배가 어디 딸 같은 애들 두고 지금 누님이라고 변태새끼 아닌가? 그냥 돈 많으면 형님이고 이쁘면 누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한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고피나스님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연초부터 한국말 콕 집어서 뭔 얘기들 하시죠. KBS 특파원이 한번 갔던 거 제가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또 잊지 않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거 언제? 6월 27일. 이거 어제 뉴스인데. 또 뭐? 특히 한국 조심하래요. 뭔 일 터진다고. 왜 자꾸 그러지, 양반? 일단 현실이 닥치면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붕괴하고 유럽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터진 것처럼 그런 금융 혼란이 오들 수도 있는데 미국, 영국 그리고 특히 한국 조심해라.
알았어요. 걱정해줘. 우리 사랑하니까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겠죠? 예. 자, 여름 태풍들 조심하자고요. 이런 게 터지면 우리는 그나마 금과 은이라도 많이 갖고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금 우리나라 별로 그동안 여러 나라가 엄청나게 사모은 동안 아예 한 푼도 안 샀더만. 그리고 그 금도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영국 은행 그 금고에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 잘 있나, 광 안 죽었나, 녹 안 슬었나, 뭐 녹이야. 거기 가서 제대로 잘 있나 저번에 검사하느라 한번 갔던데. 은이라도 많이 갖고 계신가? 최우크가 좋아하는 은이라도? 기사를 봤더니 6월 17일 기사인데 가진 은도 없네. 금도 없고 2013년 이후에는 금도 전혀 매입도 안 하고 가진 건 딸랑딸랑 두 쪽의 자신감 뿐이죠.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들어보신 들 감사하고요. 예. 모두 행복한 장마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